two, three, four.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 전국구 24번째 시작합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를 소개합니다. A2 플러스급 프리미엄 김치 영부인 김치. 내가 담근 것보다 더 청결하게, 내가 산 재료보다 더 좋은 재료로,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게. 1박 2일에 출연한 전주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담근 해썹 인증의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지금 주문하세요.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에서 전국구를 녹음을 했고, 가족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할 때 직접 현지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달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으라고 기대합니다. 팟빵 전국구 방송 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안전 불감증인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어찌 보면 오늘 주제를 들어보시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오늘의 주제는 대참사의 시작, 이제 원전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소개합니다. 고정 1. 예,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변호사 해이죠. 변호사인지 몰라요. 변호사 안 하면. 아이, 뭐. 다 사건도 없어서,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원전 문제의 전문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좀 샤워를 해서. 예. 아까 뵙고, 인사를 하는데 누군가 있어요. 저희 오늘 처음 뵙는데 사진으로만 뵐 때보다 훨씬 젊으셔가지고요. 왜 이러십니까? 분위기가 아니, 이거 1월인가 2월에 나오실 때 보다 10년 젊어졌어요. 아이고. 진짜 그래요? 아까 제가 못 알아봤잖아요. 위에 벙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제가 좀 늦었나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 나한테 그날 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아마 며칠 면도를 못했든지 그랬을 겁니다. 예, 그리고 장윤선 기자보다도 목소리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무처장은 아니고, 예. 처장이죠, 처장. 네네네. 예, 사무처장은 우리가 붙여드린 거예요. 국가안전처장. 저희가 세월호 참사 이 사건이 막 진행될 때 저희끼리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이제 주제를 다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지하철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부탁하고 실제로 사고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 건물이 무척 위험하거든요. 오래됐고 예. 그다음 학교 건물은 철근 빼먹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위험하다 해갖고 그것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야, 이거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면 이게 진짜 큰일이다. 그 우리끼리 조용조용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서 고리 1호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퍼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똑같구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한지 정권 현 정부의 주장처럼 안전한지 계속 져도 되는 건지 고리 1호기를 포함해서 월성 1호기 그다음에 영광
영광도 1호기죠. 6호기까지 6개 예. 있습니다. 1, 2, 3, 4, 5, 6, 6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황을 점검을 하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시뮬레이션도 보니까 2년 전에 연구를 하셨더만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우리 그 원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전 23개입니다. 예. 지금 영광에 6개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 경주, 부산 이런 곳에 지금 한 4개씩 이렇게 6개씩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신자 붙은 게 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고리가 4개, 신월성이 2개, 그다음에 울진에 또 2개 이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중에 3개가 완공돼서 지금 23개 가동 중, 5개 공사 중. 그래서 아마 2, 3년 내로 다 완공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28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몇 개를 더 지을 거라서 아마 10몇 년 지나면은 40개 근처 혹은 조금 더 넘게 원전 개수가 될 걸로 예측됩니다. 보면은 지금 세계 5위죠? 지금 현재 5위인데 일본이 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가동 중인 원전 4위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요. 예, 러시아가 32개로 3위고 우리가 지금 23개로 4위인데 지금 계획대로 계속 지으면 러시아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다. 2등 되는 거네요. 그러면 3등이 되는 3등. 거겠죠.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프랑스가 또 원전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예. 2등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머지않아. 예. 미국 다음에 2등이라는 한 15년 정도 후에는. 근데 예. 또 중국이 있어서 중국이 또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중국 현재 우리 이게 밑에인데. 웃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게. 예. 그래서 미국은 또 셰일가스 때문에 원전 그렇죠. 수명 다한 미국. 것도 닫고 있어서 예. 줄어들고 있죠. 미국은 이제 원전 한 30년 동안 안 짓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 짓기 시작했는데 예. 작년에 또 4개를 닫았거든요. 그래서 완공될 때까지는 마이너스 4로 기록이 되죠. 예. 지금 현재 미국이 딱 1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거긴 뭐 다 노후 원전이기 때문에 미국 거는 예. 아마 20년 정도 내로 굉장히 많은 원전을 줄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전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렇죠. 일단 전부 뭐 김익준 안전 교수님 활동을 좀 너무 약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그 홍보 능력을 어떻게 반대 운동하는 쪽에서 정부의 감당할 수가 홍보 없죠.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전국구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30살 넘으면 사고의 위험, 지난번에 30살 넘으면 피리 사고 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후쿠시마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예. 상식적으로 사람도 그렇고요, 기계도 그렇고요. 오래되면은 고장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교수님 글도 그렇고 양희 처장님 글도 그렇고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게 원전은 기계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계죠. 원전은 기계다. 예. 기계는 오래되면 고장 난다. 이 그 스마트폰도 네. 한 2, 이게 3년 쓰면. 소모제거든요. 그렇죠. 2, 3년 쓰면 막 계속 고장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원전은 기계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 고장 나겠구나. 그렇죠. 딱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건 뭐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예. 그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병원 가면 다 좀 연식이 된 사람들 많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발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정도 저도 연식이 그냥 저도 좀 연식이 됐기 때문에. 의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뭐 권위가 있는. 예.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를 보면 원전 10개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30살 넘은 거 딱 다 터졌고요. 30살 안 넘은 거 한 개도 안 터졌거든요. 후쿠시마에 원전이 10개가 있었는데. 예, 10개 딱 있었는데 30살 가지고 딱 나눴습니다. 예외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갈랐거든요. 이건 후쿠시마가 정말 희생을 당하면서 전 인류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원전 30년 이상 돌리지 마라. 이 뜻이죠. 그 30년이라는 설계 수명을 특별히 원전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원전은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분열시킨다고요. 핵이 분열이 되면서 방사선이 나오고 중성자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워낙에 강해서 아무리 강철이라 하더라도 약하게 만들어요. 뭐 비유를 두자면 그 골다공증 걸린 뼈나 동맥경화 걸린 혈관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 중성자선 때문에
그 강철의 분자 구조가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진다는 예,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 구조 자체가 이걸 빠르게 노화시키는 그 방호벽 이런 것을 빠르게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그럴 하는 수밖에 거네요. 그 중성자선 그렇죠. 방사선이라는 게 워낙에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강철도 유리처럼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나 다른 것보다 특히 이런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쓰는 방법이 그래서 중성자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결료를 뭐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넣는다거나 예. 아니면 처음부터 그 강철판 안쪽으로 강철판 하나 더 댄다거나 예. 초기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30년 이상 된 원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굉장히 약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그 해결료가 있어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용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 핵발전소 그러니까 원전 하나가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는데 부품만이 아니라 전선인 제어 케이블도 뭐 1000메가와트짜리 원전 용량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어 케이블만 해도 거의 한 1700km 배관 길이 뭐 여러 가지 냉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배관들 있잖아요. 무척 그 다양한 부품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 예, 거죠. 길이도 한 170km, 배관 길이 170km인데 그 두께가 얇아질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체가 약화될 수도 있는 거고 워낙에 고온 고압이에요. 온도가 기본이 온도가 320도, 압력이 한 150기압 이상. 그렇게 되니까 고온 고압의 붕산수라는 또 화학적 성질까지 들어있으니까. 고온은 이해를 하겠는데 150기압 정도면 어떤 정도인가요? 대기압이 1기압이죠. 그래서 150기압의 상태에서 만약에 뭐가 하나 깨져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된다 그러면 그때 튀어나오는 파편은 총알보다 빨라요. 그 압력 차이 때문에. 우리 우주가 0기압이잖아요. 예. 우리가 대기압이 1기압이고 그 1기압 차이인 우리가 우주로 가면 공중분해가 되죠. 150기압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바다에 배 빠지면은 예. 30m 깊이가 되면은 그게 4기압이거든요. 예. 물 10m가 1기압입니다. 근데 그 30m 밑에 내려가면은 잠수병 걸리고 그 압력에 못 견뎌서 고막 터지고. 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몇 배입니까? 예, 엄청난 그 압력을 받고 엄청난 열을 받고 하죠. 약간의 균열이나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균열이 어디 있는지를 조사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용접을 한 데가 수만 군, 보통 6만 5천 군데 이상이 용접인데 용접 부위가 균열이 약해지네요. 발생해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 검전할 때 주요한 부위의 용접 부위가 어딘지 그걸 또 다 일일이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전체를 다 할 거냐, 일부를 할 거냐 가지고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영광원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설계도상에 없는 용접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걸 이제 도덕 용접이라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예. 예, 그게 규제기관에서 당시에 담당 연구원이 문제 제기했다가 결국은 예, 제대로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뭐 부품, 배관, 전선, 뭐 기기, 뭐 용접 어느 하나라도 점검을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게 수백만 가지가 되니까 그러기 그게 때문에 30년이 일단 지나면 그 30년 지나면 어느 한 부분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닫는 것이 정답이다. 그걸 다 그렇게 볼 수가 봐야죠.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후쿠시마에서 보면은 지금 30살 넘은 건 다 터지고 30살 안 넘은 건 안 터졌는데 예. 사실 똑같이 지진 오고 똑같이 쓰나미 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지 높이가 좀 달라서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후한 원전은 오래된 거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기보다 외부의 어떤 외부 충격이 충격에. 왔을 때 네. 안전 여유도가 훨씬 들어있는 거거든요.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못 견디는 거죠. 더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살짝만 좀 짚고 넘어가면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도쿄 전력이 뭐 형편없이 안전 점검을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일본의 원전 같은 경우는 무척 안전 점검이 까다롭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안전 규제가 좀 높은 편이었죠.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전까지만 예. 해도 가동률이 70%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느 원전에서 어떤 부품 A라는 부품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균열이 발생하면 같은 모델의 다른 원전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이 일제히 점검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요구를 하죠, 시민단체가. 근데 거기는 규제기관이 그걸 하도록 그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안전점검기간도 훨씬 길었던 거고. 길고.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뭐 제대로 못했다고 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투탑으로 서로 경쟁을 했던 거고 미국이 규제 완화의 일변도로 갔다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좀 강화시켜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 그런 형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안전 점검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일본이 더 앞서 있는 것들도 많은 거고 그런 일본에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전 세계 원자력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갖고 안전 점검 아까 구독률 얘기했는데 최 변호사님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구독률? 구독률이요? 가동률. 가동률이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체 저는? 시간 중에서 몇 프로를 가동을 하고 몇 프로를 점검을 하냐. 점검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가동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점검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가동률은 낮아지는 가동률이 거죠. 일본 70%예요? 70%대였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최고를 전 세계에서 가동률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죠. 계속 돌린다. 역으로 얘기하면 안전 점검률이 가장 점검 낮은 시간이 나라는 제일 거예요. 짧은 나라라는 얘기죠. 93.3% 가동률을 자랑을 해서 정부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었죠. 자랑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안전 점검 기간은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 언론사에서 추적을 해봤더니 초기 원전 돌릴 때 한 2달 이상 가던 것들이 67일 뭐 이렇게 70일 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줄어들어서 한 달 이내로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전 점검 기간이 대폭 줄어든. 그건 뭐 정권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전 자기들 논리대로 이렇게 쭉 간 건가요? 가동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돈을 잘 벌죠. 예. 전기를 많이 만드니까. 아니, 단순 경제 수출하게 되면 문제죠. 93.3%니까 점검 시간은 6.7%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점검을 하는 게 1년에 한 번 하지 않고 1년 반에 한 번 합니다. 1년 반에. 네, 1년 반에 한 번 하는데 고리 원전처럼 오래된 원전은 1년도 못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신규 원전들은 1년 반까지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통틀어서 그런 거죠. 그래도 하여튼 그 가동률 세계 1위를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이후로는 좀 그 자랑은 안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렇죠. 안 합니다. 적어도 그 가동률 높다라는 게 위험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런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고 그 자랑은 요즘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동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원전을 혹사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혹사시켰다는 근데 얘기. 그냥 이름만 네. 들어보면 뭐 공장 가동률이 높다 이러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기계가 문제가 없어서 잘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그냥 들리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 먹은 것 같아요. 그 언어에서 오는 어떤 그렇게 작가가. 자랑을 하죠. 우리는 가동률이 높은데 그래도 안전성은 확실하게 한다. 빨리빨리 제대로 점검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간다. 근데 저는 그런 자랑을 했었죠. 원전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가 우리나라가 그 속도감이에요. 속도전. 그러니까 가동률도 그거거든요. 빨리빨리 점검하고 최대한 점검 시간을 단축해서 가동을 빨리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가 신고리 126이 제어 케이블 납품 비리 사건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예요. 4.6년입니다. 원전 하나를 건설하는데 예, 유럽이나 4.6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를 저희는 5년도 안 걸리는 걸로 가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저것도 무척 대단한 능력처럼 보여요. 네, 근데 그게 아까 제어 케이블 말씀드린 게 그게 성능 시험을 통과를 못했어요. 못했으면 얘를 다시 제어 케이블의 기능은 뭐예요? 신호 전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자로에서 이게 온도가 몇 도고 압력이 얼마나 되고 사고 날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네. 평소도 중요하고 사고는 특히나 중요하죠. 만약에 제어 케이블이 무용지물이다 그러면은 신경계가 마비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스위치 일이 눌러봤자 작동 안 하는 작동을 안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제어 케이블을 성능 시험이 어쨌든 제어 케이블 성능 시험이 불합격됐는데 그거를 다시 교체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6개월이 걸리면 4.6년의 건설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그 압박을 받는 거죠. 결국은 빨리 해야 되니까. 예, 시험 성적서 조작이라도 해서 그냥 납품시키는 걸로 그렇게 그런 압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속도감이고 빨리 건설해라. 빨리 이게 우리의 건설하고, 자랑이다. 그렇죠. 빨리 건설하고 더 많이 가동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성장 제일로 봤던 거나 뭐 경제성 제일로 봤던 거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안전보다는 그게 더 우선인 예. 사회였고 그것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전력 수급이 우선인 거예요. 자, 완전 그 안전보다. 전력 수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 전에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속도전을 얘기하고 뭐 고속 좀 뭐 빨리 한다라고 하기는 뭐 대단히 능력 있는 이게 뭐 한류의 뿌리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면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세월호 그 같은 경우도 전혀 안 한 거 아니에요. 안전 점검을 그렇죠. 페이퍼로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 다 생략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전의 안전 점검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현황인지 요걸 좀 정확하게 좀 짚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완벽하냐, 충분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냐 그것도 역시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개선할 점이 있는 건 분명한데 적어도 하여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세월호 정도까지 엉망은 아닙니다. 분명한데 하여튼 지금 그 안전성에 관해서는 후쿠시마 이후에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예. 적어도 그 가동률이 높은 걸 자랑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적어도 많이 줄고 있고 거기다 또 원전 비리 문제들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예. 그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철저히 좀 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는 예전보다는 있는데. 나아졌는데 예. 여전히 객관적으로 제가 만족스럽냐? 객관적으로 만족스럽냐. 만족이라는 건 사실 주관적인 없겠죠. 거기 예.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리원전 1호기가 36년째 가동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설계 수명을 넘어섰어요. 예. 진작에 넘어서. 넘어섰고 고리 1호기는 가동 초기에 수명 말기 증상을 보였어요. 가동 초기에. 가동 초기에 수명 말기 증상을 보였고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주민들 암 발생률이 가동 초기에 갑자기 급증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고리 1호기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설계 수명도 완료됐는데도 그 이후에 자, 고리 가동을 하고 1호기는 있어요. 부산 기장에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부산 예. 기장군 해운대구에서 19km, 20km 예. 정도 해운대 떨어져 있는 경계에서 20km 떨어져 있는 그곳인데요. 근데 그 고리 1호기가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마치고 재가동한 지 6개월, 5개월 만에 다시 또 안전점검에 들어갔어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안전점검을 끝나고 다시 재가동을 하면 이건 좀 제대로 재가동을 하는 게 맞는지를 좀 점검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의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승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현장 그 직원 차원에서 예. 그게 맞냐? 그러니까 뭐 다른 원전은 그럴 수 있겠지만 고리 1호기 정도는 저는 그런 좀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예. 예,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항목은 모른다 하더라도 고리 1호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시죠. 아까 일본은 안전점검을 해서 네네. 뭐 어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네, 그러니까 하는 아까 거예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거는 이제 어느 한 원전에서 뭐 균열이라든지 이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같은 모델의 원전을 다 세우고 네, 이렇게 다 세우고 다 보는데. 점검하는 그런 게 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절대 안 하겠네 우리는. 우리나라는 예를 가동률- 들면 그 영광원전에서 예전에 어떤 부품이 관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원자로 밑에 끼워져 있던 게 계획 예방 안전 점검을 하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와는 똑같은 모델이 울진에 있어요. 예. 울진도 그럴 거니까 울진도 조사를 해보자라고 계속 저희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안전 점검하는 시기가 오니까 그때 뜯어본 거예요. 뜯어봤더니 역시나 똑같이, 거기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사업자한테는 안 좋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가동률도 돈 떨어지고. 못 벌고. 그러니까 근데 안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멈추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동 문화인데 우리 안전을 그러니까 우선으로 볼 거냐. 우리나라는 그 안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원전은 여전히
그 안전 신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와서는 김익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상도 높아졌고, 예. 그다음에 뭐 문제 생기면 작년 여름처럼 원전 3개 가동하지 않고 멈추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좋아지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준비하냐, 그런 사고 우리나라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가냐, 그 둘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일제히 모든 원자력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런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안 난다 했어요. 그렇죠. 예. 저런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안 난다는. 설계가 다르고 뭐. 예, 설계가 다르고 뭐 얘기했었죠. 내진 설계되어 있고. 근데 그건 다 상대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일본이라고 9.0 그 지진을 상상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건 1000년에 한 번 오니까 우리 그 정도의 내진 설계는 필요 없다고 했던 건데, 그 정도에 대한 쓰나미는 필요 없다고 했던 건데, 그 1000년에 한 번 나는 그 9.0 지진이 그때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예.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도 전에도 한번 이제 사고 발생 확률 그거 계산하셨지만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사고 발생의 가능 연도가 무슨 1억 년인가 뭐 그러니까 일본은 예. 그 확률 계산하는 게 법적인 요건이 아닌데 예. 그 동경전력이 자기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안전한지 보여주려고 2000년대 중반에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예요. 예. 개별 기기 부품들의 고장 확률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다 동시에 다 곱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무튼 뭐 예. 그래서 안전장치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방호벽 1방호벽, 2방호벽, 3방호벽, 4방호벽, 5방호벽이 다 무너지고 이런 확률을 다 곱해서 데이터를 딱 내는 거죠. 그랬더니 경납 용기, 그러니까 경납 건물 이게 이제 완전 파손되는 사고는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다. 그럼 결국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1억 년에 한 번 일어난다는 거. 그렇죠.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다 그랬는데 그게 2011년에 터진 거 아니에요? 터진 거죠. 네. 4개나 터진 거죠. 4개나. 네. 그래서 그게 4억 년이 지나간 거죠. 그 과학이라는 게 참 그 곱하기를 해야 하잖아요. 더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니 4개 터졌으니까 1억 예. 년에 한 개씩인데 4개 터졌으니까 아니, 4억 년이 그러니까 지나간 일본의 거죠. 후쿠시마가 그렇게 1억 년에 한 번 터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터졌으면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두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예전 우리 어릴 때부터 왜 옛날에 사회과부도 같은 거 보면 지도에다가 원전 개수 그려놓고 무슨 선박 개수 그려놓고 막 이게 다 발전한 나라의 모습인 것처럼 해놓고 최첨단 기술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고 또 이 원전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나오는 답이 그렇더라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다 죽잖아. 예. 그렇지만 잘 안 떨어지는 건데 제일 사고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럼 너 비행기 안 탈 거야? 뭐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그 사고 확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에 살면서 월성원전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경주 시민들 앉혀놓고 월성원전 사고 날 확률 100만 분의 1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제가 직접 들은 것도 3번이거든요. 예. 100만 분의 좀 1. 떠놓으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건 1억 뭐- 년도 아니고 100만 년이니까 100만 더 분의 약하죠. 1.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100만 위험한 년도 거죠. 약한 1억 년에 건가? 비하면. 근데 한번 생각해. 10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원전 개수가 100만 개고 그중에 하나가 터졌으면 100만 분의 1이죠. 예. 하나 터진 데는 박살 나는 거고. 그렇죠. 그 100만 개 원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원전 개수 100만 개 아니에요. 450개입니다. 435개. 440개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6개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80개 중에 하나 터진 거예요. 예. 100만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 이제 폐쇄한 거 143개 더해야 되니까 약간 뭐 그걸 네. 더해도 뭐 네. 큰 절반. 그거 없는 그래도 거죠. 사실 확률은 네. 70개, 80개 중에 하나 터진 거란 그렇죠. 말이죠. 100만 개 중에 아니고. 그러니까 10,000배를 지금 뻥튀기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확률이다. 그래서 실제 확률을 계산해 보면요. 지금 440개 중에서 지금 6개가 터졌지 않습니까? 예. 쓰리만 하나, 체르노빌 하나, 후쿠시마 4개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7, 80개 중에 하나 터진 거고. 그걸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1.36% 나와요. 예. 즉 원전 한 개 있을 때 여기서 대형 사고 날 확률 1.36%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23개 있으니까 한국에서 사고 날 확률 계산해 보면 예. 그거 이제 좀 뭐 아주 복잡한 그 수이 정석에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냥 단순 곱하기가 아니고 그거 하면 27%가 나옵니다. 그럼 27%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건 남한에서 1개 이상의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날 확률. 체르노빌, 후쿠시마, 쓰리마일 이런 핵사고가 남한에서 일어날 확률 27%인 거죠. 그럼 무척 그 높은 거네. 100만 년에 한 번 그거는 연수를 말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개수 중에서 이제 예. 그 숫자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한 이 계산은 사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확률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전 하나가 더해지면 확률이 1.3% 정도가 더 올라가죠. 원전 개수가. 근데 그 확률이 맞다라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7, 80개 중에 하나 났는데 지금 현재 사고 난 나라들 보면 미국 100개 넘죠. 사고 날만 했죠. 났잖아요. 났죠. 제일 먼저 났죠. 그리고 소련이 66개였거든요. 예. 사고 날만 했잖아요. 70개 근처 갔으니까. 사고 났잖아요. 일본 54개, 70개 가까이 가니까 사고 날만 했던 거고, 났던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70개로 지금 도달하려고 그렇죠. 노력하고 우리는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곧 있으면 40개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반개 40개 되면 개수도 반개 정도는 개수지만 땅이 너무 좁은데 예. 좁은 근데 땅에서 이제 그렇게 원전이 확률은 많으면 개수 때문이고 예. 땅이 좁으면은 이제 사고 피해가 그만큼. 피해가 훨씬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가 지정한 공식 제염이라고 하면 오염을 제거하는 예. 사실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을 오염을 제거하려면 방법은 처장님,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시고 네네네. 아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사고 발생 확률 말씀하셨는데 안전 점검 규제 부분에 대해서 산업용 전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네네. 하시다가 이제 그 딱 막혔다. 전력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속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동률을 높이려고 안전 하냐. 점검을 떨어뜨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안전 점검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보다 안전이 후순위라는 거죠. 안전이 후순위.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제가 도대체. 그 원자력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딱 그렇고 하여튼 원자력 안전위원장님하고도 그것 때문에 한 논쟁을 펼친 적이 있는데 아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급하게 원전을 재가동시킵니까? 제가 막 그랬어요. 했더니 지금 여름에 전기 수급이 급하니까 전력 수급이 급하니까 그거 국가 차원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원전 안전보다 전력 수급이 먼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력 수급이 먼저였어요. 전력 수급은 두 가지인데 싸고 풍부한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원전이 가격이 싸야 되는 거예요. 원전이 가격이 싸야 전기요금 가격이 싼 건데 원전 가격이 싸려면 가동률이 높아야 되죠. 그리고 건설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싼 거고. 그리고 어쨌든 항상 가동 중요해야지 풍부한 전기가 나오는 거죠. 원전에서. 그게 싸고 풍부한 전기를 공급해야겠다라는 전제 속에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후순위로 밀려가고 도외시된 게 아니냐. 아까 제가 재가동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제가 불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 안전법에 의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법에 의하면 허가, 인가, 승인은 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의 의결에 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심의 의결하는 걸 따로 또 빼놓고는 원전 재가동 승인은 싹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별표 안에는. 본문에는 승인이 심의 의결을 한다고 얘기해놓고는. 그래서 지금은 그 재가동 승인, 뭐 고장이 갑자기 나가지고 점검하고 재가동하거나 계획 예방 정비, 그러니까 안전 점검을 한 다음에 재가동 승인을 하거나 이번에 고리 1호기도 한 5, 6개월 만에 안전 점검하고 다시 재가동 승인이 들어간 건데 그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안 해요. 현장 직원이 하고 모든 건 다 전결이에요.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과장 다 전결입니다. 현장에서 그냥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전점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현장 기술자가 중요하죠. 현장 기술자가 중요하고 많이 아시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 단위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이게 기술적인 판단뿐만이 아닌 거고.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전부 다 원안위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예.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원안위 위원들 중에서 원자력 대부분이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중에 7명이 비상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상임 거기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시는 분 2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안위 회의를 그 전보다 훨씬 지금 자주 하긴 하지만 그 안건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사무처에 많이 위임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회의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안건들이 많이 있는 상임위분들은 겁니다. 공무원 출신인가요, 되게? 상임위 중에서 한 분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 직접 임명한 네. 위원장이고 아, 위원장이. 나머지 이제 7명의 위원은 비상임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상임은 의미가 없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안전 그렇죠. 문제를 우선순위로 하려면. 그렇죠. 그럼 그렇게 지금 상임위원 잘못된 수를 늘려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 구조 자체를 예. 그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 문제가 우선시 되겠어요? 개선 중이라고 보셔야죠. 그 전에 예. 비하면 그 아니 전에는 이게 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냐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이 원안위라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무슨 그 회의라고 하죠. 이렇게 자문위원회. 예. 자문위원회였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적어도 독립이 되고 차관급으로 이렇게 장관급 차관급으로 원안위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그전에는 필수 의무 규정도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럼요. 자문위원회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다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지금 거치게는 돼 있었어요. 거치게는 돼 있었지만 좀 산업부의 정기위원회처럼 사실 그 관료들의 판단에 대부분 다 위임되는 위원회였죠.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자기 판단한다거나 그렇기라기보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나마 좀 그런 과정이 예.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방향은 뭐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현장에서 다. 기술자가 점검을 할 때는요. 그분이 독립적인 어떤 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선 그렇게 돼 있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에 예. 원자력 안전기술원. 예. 안전기술원이 근데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예산이 완전히 독립돼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아니 이쪽 예. 저쪽 높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점검했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당당하게 밝혀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뭐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장 기술자를 믿는 편이긴 한데 그 원전 안전 문제를 그렇게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만 다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예. 보는 거고요.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바로 재가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 거죠. 근데 그냥 현장 직원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재가동이 되는 거예요. 유은혜 의원실에서 한번 정보 공개를 받아갖고 봤더니 제일 빠른 게 4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수원이 딱 신청하면 4분 만에 딱 승인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고하면 끝인 거예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래서 근데 사후 보건에 안전 점검. 그죠, 전결. 그 사후 그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형식적이겠네 그렇게 되면.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정부, 저는 정부 측에서 지금 그냥 그 정부 측 입장 대변에 일반- 나오셨어요. 왜들 이래요? 아니 일반 사람으로 저는 느끼기에 이번 고리 1호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요. 예. 그러니까 4월 16일 날 그 신청을 했을 때 재가동 승인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고리 1호기 그 바로 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재가동 한 지 50일 만에 멈췄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시 재가동했는데 그러고 또 안전점검한 거를 1년 가지 않고 또 한 4, 5개월 만에 4, 5개월 다시 또 한 오래 거거든요. 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왜 안전점검을 그렇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다시 안전점검에 들어갔냐. 또 사실은 더 봐야 되는 거고. 뭐 현장 기술자도 보겠지만 그 현장 기술자가 낸 보고서를 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죠. 예.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고리 여느 다른 원전과 똑같이 고리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그냥 또 현장에서 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 받으시는 걸로 가는 게 그게 맞냐? 예.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는 저도 안 맞다고 아닌 것 생각해요. 같아요. 예. 아니 그분 입장이 좀 틀려요? 아니요. 그리고 그쪽으로 더 강화되는 게 예. 맞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원전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시간이 돼서 정기 점검 때문에 세워졌고 시간이 끝난 다음에 간다. 예. 이게 아니고 무슨 고장이 나서 세워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부 그걸로 36 회의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 규정은 그렇게 돼 예. 있어서 그 교수님, 방향으로 36 가야 세면 된다고 봅니다. 36세면 사람 나이로 따지면 몇 세쯤 돼요?
그렇게 사람의 수명이 몇 아니 살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딱 찍어줘야지 사람들 금방 한 75세쯤 되나요? 더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아요. 90세 되는 거 아니에요? 90세? 무슨 근거로 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하여튼 노후 원전이다라고 예 하는 아니면 건 분명히 예 아니면 답변해 주세요. 한 80세쯤 되나요? 60은 넘었다고 60 저는 넘었죠. 개인적으로 자,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60 넘었는데 관절 고장이 났어요. 관절 고장이 났는데 병원 가니까 아무 문제 알겠습니다. 이거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절 고장난 그 위에다가 빨간 약 바르고 집에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점검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고박을 하는 1등 항해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안 하고 그냥 배 띄워버린 거예요. 뭐 일본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해요. 거기 압력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예. 압력이 걸리면은 근데 압력이 150기압 걸리는 증기 발생기라는 곳이 있어요. 한 8,000개가 있는 증기 발생기 관이 두께가 2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직경이 2cm고 길이는 30m예요. 그게 8,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두께가 1mm밖에 안 돼요. 1mm. 근데 그게 150기압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균열이 발생을 하면은 끝장이죠. 네. 그렇죠. 그 일본에서는 안전 점검을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테스트가 뭐냐면 일상 가동 압력의 1.5배만큼 압력을 더 걸어요. 혹시 어디 터지는 데 있나 보려고. 근데 여기에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균열이 안 생긴 것도 그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안전 점검에 들어가서 가동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줘서 얘가 수명이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을 최대한으로 더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점과 개념이 많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개선의 와중에 있지만 아직은 한참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싸고 풍부한 전기 때문에 전력 쓰고 싸고 풍부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동률을 높인다. 안전을 좀 뒷전으로 빼고. 그런데 싸고 풍부한 전기라고 하게 되면 이 듣는 청취자분들은 이거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얼핏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싸고 풍부한 전기는 사실은 가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이 싸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기를 별로 안 쓰는 사람 전기요금 내는 우리 집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죠. 아니요,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쓰는 사람. 저는 한 달에 한 10,000원밖에 안 내는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전기요금 10,000원이나 20,000원에 근데 대부분 집에서는 전기를 열심히 아끼거든요. 그렇죠. 절전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 한 달에 몇천억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싼 전기요금이 도움이 되는 거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네. 주부분들은 많이 써도 10만 원 이상 안 써요. 가정용. 그렇죠. 가정용은 또 그 누진이 돼 있어서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는 전기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로 봐도 그렇죠. 외국하고 비교해도 선진국보다 적게 가정용 쓰고 있고. 전기는 정말 안 그러니까 쓰는. 1인당 전기 쓰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써요. 일본보다 1인당. 많이 1인당. 많이 일본보다 쓴다고요. 많이 쓰고 네. 독일보다도 많이 쓰고 1인당으로 치면. 근데 근데 가정용은 가정용은 일본, 독일 이런데 2분의 1, 3분의 1입니다. 가정용은요? 근데 가정 평균을 높이는 거는 그러면 산업용이죠. 산업용에서 그리고 높이는 전체 거죠. 전기의 네. 55% 정도가 산업에서 써요. 가정은 15%밖에 그럼 안 되고. 가정에서는 엄청나게 전기를 아끼면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400kWh 쓰는 데서 아니 절벽이에요. 아껴야 절벽. 되게 돼 있어요. 요금 자체가 네. 노진이 잘 돼 있고 해서. 네. 그래서 가정에서는 지금 전기 그렇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경쟁력을 위해서 산업용 전기는 싸게 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비중이 또 얼마 안 된다면서요. 산업용 전기에서 전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산업에서 산업에서 그러니까 그 제조 전력 비용. 무슨 얘기죠 그게? 전력 비용이 예. 제조업 같은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 그래, 단가. 생산 단가나 이런 거에 차지하는 영향을 비율이 미치는 게 거의 미미하다. 1.17%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의 1 내지 3% 범위 안에 대개가 많아야 들어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예, 근데 뭐 이거 전기요금이. 기르스 그렇게 낮춰주려고. 그러니까 100% 오르면은 2 내지 6%가 되겠죠. 전기요금 100% 6%까지도 올려봤자. 안 가고요. 평균 1.17%예요. 제가 100% 그래서 올려도 사실은 이 2%밖에 문제 안 돼요. 때문에 두 분이 엄청 싸우시네. 2%, 6%. 뭐야 중소기업 사장님들 대상으로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이제 공단 지역에 가서 제가 지금 원전 없애야 된다라는 탈핵 강의를 하는데
거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쫙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의 끝나자마자 제가 물어봤어요. 오히려 질문 안 받고 제가 질문을 먼저 했어요. 여기 다 사장님들이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제조 단가 전체 중에서 제조 비용 중에서 전기요금이 1 내지 3%라고 돼 있더라. 맞냐? 예.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다 그 범위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요금이 만약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100% 올라서 예. 2 내지 6%가 되면 회사들이 좀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전기요금이 100% 오르면 참 우리 회사 어려워질 거다. 그런 분 손들어 보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예. 교수님 무서워서 안 든 건 아니고. 아니죠. 계산 이렇게 다들 해보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눈 표정이 암산을 해보시는데 그걸로 그 경영에 영향받을 정도 아니라는 1% 거죠. 차지하면 정말 미미한 건데 그리고 그 양인 처장님 표현에 따르면 암만 높아도 1.17%인데 100% 올라가게 되면 이게 2.34.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미한 게 이게 뭐가 영향을 근데 미치겠어요? 이제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거야. 일부 기업이 몇 개만 기업이 전기요금을 2, 3천억 원을 내요. 예. 근데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200억밖에 안 돼요. 연간이에요? 한 달이에요? 연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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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간. 연간이 3천억을 예, 내는데. 예. 영업이익이 100억, 200억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 기업은 전기요금 10%만 올라도 끝장이죠. 근데 그렇죠. 그런 기업이 상해 전기를 많이 쓰는 20대 기업을 쭉 데이터를 뽑아보면 한 5개 정도 예. 나와요. 그런데 예. 그런 기업들의 예. 사정을 충분히 감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업들 일부 때문에 이 전기 가동률을 높이고 안전 점검을 후순위로 미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가 사실상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왕창 안기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죠. 그냥. 그래서 그럼 지난 국가 보조금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그렇죠. 그걸 가동을 해서 네. 이런 일부 기업 때문에 이거 사고 터지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환율 정책에다가 전기요금을 묶어주는 정책을 같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OECD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때는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비싸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진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전기를 왕창 쓰는 설비들이 그 5년 사이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기 소비가 급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은 전기를 파면 팔수록 손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한전이 누적 적자만 10조 원이 넘어요. 그 아저씨는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아, 나그 저희 아저씨 넘고 싫어, 이명박 진짜. 그다음에 한전 사장이 그거 올리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잘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죠. 예.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는 올려라. 예. 이쪽에는. 근데 한전이 어쨌든 51%가 국가 돈이니까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전기요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예. 한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냥 결정해서 딱 묶어놓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싸다 보니까 근데 한전이 적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부채가 21조 6천억 원이었어요. 2007년 말에. 예. 근데 2012년 말에 몇 조까지 올라갔냐면 95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5년 사이에 74조의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74조의 부채 이게 다 국민 돈으로 갖다 때려 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다 발전회사들인데 발전소 짓느라고 돈을 엄청 쓰는데 전기요금은 안 들어오니까 누적 적자만 발생하고 부채는 전기를 계속 올라가고 팔면 팔수록 손해고. 근데 그거를 누가 메꾸냐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지금 낮게 유지해서 누가 이익을 보냐 봐야 되는데 예. 결국은 전기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비용은 국민들이 나눠내고 있는 꼴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국민들이 그래도. 전기요금을 보조해줘야 유지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꽤 있다는 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쟁력이 지금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 거기까지 해서 경제 논리로 해갖고 거기까지 하면 국가 운영하다 보면 국민들 세금으로 해갖고 기업 살려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면서 충분히 그렇죠. 이해가 그럴 가는데 수가 있는데 이건 문제는 만성적으로 뭐냐면 이 싼 전기를 만들려고 가동률을 높이다 보니까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껏 세금으로 대주고 정확히 이 보신 터지면 겁니다. 예.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고용률이 높으냐면 고용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또 부가가치율도 높으냐면 부가가치율도 엄청나게 낮아요. 에너지 엄청나게 먹는 기업들은 대부분 고용률과 부가가치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되는 것도 아닌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전기요금이 낮으니까 외국에서 예. 이런 설치 산업들, 전기 많이 쓰는 그 공장들이 들어오겠네. 들어오는 우리나라로 거예요. 들어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싸. 전기요금이 40%가 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네. 주간지에서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외국에서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 공장 사장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정말 중국보다 30-40%가 산업력이 더 전기요금이 싸니까 전기료가. 그러니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본 공장이 공장도, 또 예. 그만큼 전기를 쓸 거고 그래서 전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전은 팔면 팔수록 손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설치 산업들 매개 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 살고 계신, 해운대에 살고 계신 아주머니가 아이들한테 방에 불 끄고 다녀라. 전기 아껴라. 그러다가 그렇죠. 우리는 세금도 열심히 내고 전기도 아껴서 전기료를 점점 더 싸게 끌어내렸는데 어느 날 기장, 고리 이러기에 사고가 생깁니다. 아니 이 사람들 무슨 죄예요? 그렇죠. 전기 절약했죠. 세금 꼬박꼬박 잘 냈죠. 그래서 고리- 그 위험 비용을 예. 전부 환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비용이라는 게 위험을 너무 어마어마한 낮게 평가하니까 예. 위험 비용이 낮아지는 거고. 위험 비용 환산한다라고 하는 건 그 위험 비용 점검할 수 있을 만큼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게 전기요금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위험이 뭐 1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아예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그 위험 비용이 낮아지는 거고 뭐 유언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지금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 있는 싼 전기를 쓰기 위해서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공장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전력을 보내줘야 된다고 송전탑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밀양의 그 땅을 다 뺏어버린 거고 할머니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갖 그 공해물질이나 오폐수 때문에 원전 앞에 있는 앞바다에 있는 지금 어민들의 생계를 다 잃고 예.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그건 영광. 영광 고창 앞바다에서 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포함을 안 시키고 그렇죠. 그 사회적 비용들은 계산 안 하는 예,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전기에 대한 이해는 좀 됐고,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부산으로 갑니다. 예. 경주로 갑니다. 대참사의 시작, 이젠 원전이다. 1부 마치겠습니다. 봉도사 정봉주의 전국구